타이밍만 잘 잡아도 금융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돼요. 실수요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얼마나 그게 위험한 발언인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걸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좋은 가격이랑 계산을 해서 기축 아파트를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그 가치평가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어느 지역은 더 떨어져야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네. 이미 좀 많이 선반영이 돼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원체에 오른 게 없다든지 네. 추가적으로 뭐 호재가 껴있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좀 살만하다 괜찮은 아파트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 데도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은? 아 그럼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래 일했고 네. 그 다음에 분석 산업이 또 건설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1주택 실수요자는 무조건 주택을 사는 게 맞다라는 이런 말이 몇 년간 유행을 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타이밍이랑 프라이싱으로 분해를 하면은요 세상 이 말보다 위험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 타이밍에 아무 가격에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사야 되는 무주택자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식이랑 또 뭐가 다르냐면은 주식은 제가 예를 들면은 연준 파월보다 더 시장 전망을 잘했어요. 예를 들면은 강세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섹터가 좋아질지 몰라서 그냥 마켓 전체를 ETF로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강세장 될 것 같아. 촉이 좋아서 ETF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잡아도 금융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남들 생각하는 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ETF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정책 분석 수십 년 해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사야 될 타이밍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골라야 되는 거는 개별 아파트 동호수를 골라야 돼요. 아파트 인덱스가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교하면은 결국 어떤 특정 종목을 사는 거고 저희가 뭐 매니저들끼리는 그거를 알 주식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알맹이로 주식 딱 그 하나를 산다고 얘기하는데 네. 결국 알 주식 사야 되는 거예요. 섹터를 사고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 타이밍이 엄청나게 잘 왔는데 동호수 찍어야 돼요. 자, 그죠? 아파트 그 한 동도 아니고 한 채를 사야 되니까. 한 채 딱 그 호수, 딱 네. 그놈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 자체가 없어요. 그 포트폴리오 개념이 없는 거고. 프라이싱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세 비율이 2.2배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1.6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1.8부터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ETF든 주식이면은 그러면 포트에 한 10%부터 담아볼까? 이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조금씩. 맞네.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가 돼요. 그러니까 네. 프라이싱에 대해서도 분산이 돼요. 그 프라이싱에 대한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분산 매입과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것도 시장 전체를. 근데 아파트는 그게 없어. 그냥 알주식 개별 동호수를 그 날짜에 정확하게 실거래 계약 총액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위험하더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더더욱더 타이밍과 프라이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야 되는 건데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위 뭐 이제 가자 그런 정도의 논의가 좀 있었다 보니까 오버밸류로 봤을 때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시장에서는 소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 너무 비싸다. 물론 시장이 비싼 시장 전체에 대한 지표는 있는데 이 아파트 지금 너무 비싸 이 말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아파트 역시 이런 가격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개념이 그 분리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다 복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실수요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얼마나 그게 위험한 발언인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추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문의를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정책에 약간 좀 전환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 좀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무주택자 입장에서 네. 아까 이제 무주택자는 무조건 이제 사야 된다는 거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쯤 좀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프라이싱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니라 분상제 하에서 공급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가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싱 부분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는 청약을 항상 어쨌든 열어두고 계시고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 무주택자 같은 경우 결국 타이밍도 좀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기축 아파트를 볼 거라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대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코스닥 신용잔고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네. 코스닥 신용잔고가 언제 폭증하냐면은 자신감 붙었을 때 폭증하거든요. 그잖아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걸 사야지 네. 될 것처럼 지금 엄청 좋게 보고 있을 때 맞아요. 신용잔고가 터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완전 비관으로 흘러가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신용잔고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가게는 돈이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 집을 사요. 이건 이제 네. 그냥 정답인데. 네. 근데 그 얘기는 가게가 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때는 대출이 안 늘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 통계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접하게 되면은 가계대출 통계가 GDP 100%다 이렇게 누적치만 듣게 되는데, 특정 연도나 특정 기간의 가계대출 순증이 그 자산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2000년 이후에 강세장만 보더라도요. 참여정부 때 강세였죠. 2001년부터 2005년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강세였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부터 2017, 18년까지 강세였고 19년 잠깐 약세였고 네. 그 다음에 20년, 21년 다시 초강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번 있지 않습니까? 2001부터 2000년까지 가계대출 이렇게 늘었고요. 지수적으로 매년 늘었고요. 그래서 원래 주담대가 1, 2조 원 하다가 60조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05년, 06년 기준으로. 그리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가계는 한 60조 원대 계속 빌렸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월에 5조 빌렸어요. 월에 5조 빌렸는데 15년에 이게 120조로 늘어납니다. 15년도에. 네. 그러니까 15년도에 가계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이제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강세장이었냐. 6% 정도의 상승장이었지만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건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계대출 통계는 월간으로 발표를 해줍니다. 그 월간 가계신용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가계가 얼만큼 부동산 시장에 자신감이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가계라는 굉장히 그냥 합리적인 집단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올해 제가 마이너스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월에 1조씩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좋은 타이밍이란 무슨 타이밍이냐면은 가계대출 통계가 늘어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그 결과값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월간으로 나오는 가계대출 통계가 느는지 주는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준 금액도 작년에 정부가 2000조 기준으로 한 4%씩 가계대출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저희가 장기 목표치였고, 그게 1년에 8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월 환산하면은 6.5조 원? 이 정도가 이상이 늘어나는 게 반복적으로 한 3, 4개월 찍히기 시작하면은 자신감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가계가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막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자신감 붙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그 시점에 그걸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좋은 가격이랑 계산을 해서 기축 아파트를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타이밍이 왔어요.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타이밍이 왔고, 나한테 한 1억 정도? 그 정도 있고, 그때 되면은 또 이제 LTV라든지 그 등등 규제 자체가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전세가가 올라갈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사는 게 맞죠. 전세가 올라간다는 기준은 앞서 말씀하신 입지라든지 뭐 호재가 많이 쌓이면 입지 가치, 상품 가치에 대한 그런 특성 분석 하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되게 신비로운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쫙 있잖아요. 여러 지역에. 그 지역에서 입지 환경은 좀 비슷한데 아파트가 새 걸수록 전세가가 비싸니까 이제 그냥 똑같이 신축 주택 기준으로 전세가를 쫙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비슷한 입지 환경이면 비슷한 전세 가격이 나와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입지 환경이랑 주거를 이용하는 비용이 동등하게 평가가 됐다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 데는 되게 비슷한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좀 변화가 생긴다. 입지 환경이랑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발생한다.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지역을 내가 이왕이면은 변하지 않는 데보다는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서울은 기본적으로 이런 배율이 높아요. 1.8배대에서 원래부터 놀았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성장주와 성장주 아닌 거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원래부터 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PER이 높은 종목이랑 PER이 낮은 종목이라는 게 결국은 ROE 차이인데,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지표를 맞추려는 생각보다 그 지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뭐 저는 오늘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지역에 여기 장기 평균 전세 가격이 이 정도 레벨인데 작년 재작년에 치솟았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 전세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가 뭐 공급 때문에 빠진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지만, 공급 효과는 2년 정도 주는 효과고, 공급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시장 평균 전세 가격으로 회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공급 때문에 유난히 빠진 지역에서 매매가 혹시 같이 빠져버린다면 그거 사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공급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됐을 때 제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 밴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으면은 매매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게 좀 내려오면은 매매로 전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전국적으로 그 생각이 1.6, 1.7배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국적으로 가게에서 장기 평균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너무 비싸면 살 생각이 없고, 그냥 들어오면 살 생각이 있고, 뭐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불행할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설령 안 사서 가격이 더 위로 치솟고 그 배율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매매가가 저렇게 비싼 아파트에 전세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은 결국 매매가가 아무리 비싸도 제가 느끼는 효용은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입지 상품 다 누리고 있는 거여가지고 아쉽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뭐 싸게 사는 건가? 이러면서 기분 좋게 살면 되는 거라서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시세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매매가를 추종하는 의사 판단을 하시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냥 전세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판단을 하시면은 꽤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프라이싱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 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이다 경제에서 텐베거 클래스 이걸 하시잖아요. 부동산 관점에서. 약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기존에 약간 뭐 부동산 강의와 다른 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좀 수강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수십 년간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부동산 정책만 봐왔고, 저 스스로를 제가 정책 덕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정책에 기반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생활화했었기 때문에, 저도 매우 부동산 시장에서는 타이밍 기반의 그 사고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텐베거를 같이 하는 홍진채님이랑 저랑 이제 되게 친하고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자주 만났었는데, 근데 진채님이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벤자민 그레이엄 얘기를 하면서 타이밍과 프라이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명한 투자자 읽을 때도 읽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했었던 내용인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아파트에는 이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라이싱이 완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세 베이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또 재건축 아파트는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이런 프라이싱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또 분양주택도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분양주택은 이 정도 적정가치, 기존 아파트는 전세 베이스로 이 정도의 적정가치, 그리고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뒤에가 훨씬 크니까 정비사업 아파트는 이런 방식으로 저 나름대로 써왔는데, 이제 그게 그냥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설명력이 높고, 그 다음에 꽤 그냥 사용할 만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엑셀 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채님도 타이밍과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번에 프라이싱에 대해서 좀 딥한 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에 대한 책도 준비 중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컨셉도 맞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빈센트랑 이제 홍진채님이랑 저랑 같이 이런 컨셉으로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결국 좋은 투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잖아요. 둘 다 못하면 이제 말하는 그렇죠. 그럼 이제 말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선택지가 아파트는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가. 타이밍이라는 선택지. 근데 이 두 개를 제공하게 되면은 난 타이밍 잘 모르지만 가격은 좀 잘 선택하겠다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지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좀 스페셜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죠. 안 좋긴 하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또 미래에 또 분명히 또 상승장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과 가격, 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사실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온도 좀 따라줘야 되고, 네.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다른 강의, 또 다른 뭐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프라이싱. 어떻게 내가 이제 매입한 아파트를 밸류에이션 하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미래 내 집 마련, 또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얘기도 있습니다. 타이밍도 있습니까? 저는 타이밍 프라이싱을 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타이밍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들으시면은 나중에 내 집 마련, 또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상욱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